아무것도 먹지 못한 초보 귀신. 죽어서 귀신이 된 이가 있었답니다. 그는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살아있었을 때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그보다 20년이나 먼저 죽어 귀신이 되었답니다. 두 귀신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네 귀신 맞는가? 죽은 지 20년이나 되었는데도 살이 통통하게 쪘는걸? 이게 어찌된 일이야? 자네는 며칠 전에 죽었다면서 왜 그렇게 야위었어? 하마터면 몰라보고 지나칠 뻔하였잖아. 초보 귀신이 넋두리를 늘어놓았어요. 나는 귀신이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였네. 얼마나 굶주렸는지 기운이 하나도 없고 쓰러지기 직전이야. 자네는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을 잘 받나 본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나한테 좀 알려주게. 친구 귀신이 말하였어요.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쉽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괴상한 일만 저지르면 되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네에게 음식을 대접할 거야. 그런 방법이 있었나? 생각보다 쉽구려. 초보 귀신은 뛸 듯이 기뻐하며 사람들이 사는 동쪽 마을로 갔답니다. 어느 집 마당에 들어서니 별당 앞에 맷돌이 있었어요. 초보 귀신은 맷돌 구멍에 보리를 넣고 맷돌을 돌렸답니다. 그러자 보리가 곱게 갈아졌어요. 집주인 농부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지요. 이 광경을 보고 자식들에게 말하였어요. 얘들아, 여기 좀 보거라. 가난하게 사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부처님이 귀신을 시켜 맷돌로 곡식을 갈게 하시는구나. 농부는 보리를 잔뜩 가져와 초보 귀신에게 주었답니다. 초보 귀신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보리를 갈았어요. 너무 지쳐서 녹초가 된 초보 귀신은 농부의 집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친구 귀신에게 찾아가 화를 내며 말하였지요. 괴상한 일만 저지르면 음식 대접을 받는다고? 음식 대접은커녕 물 한 그릇 얻어 마시지 못했네. 자네는 어째서 내게 거짓말을 했는가? 친구 귀신이 말하였어요. 내일 한 집만 더 들러보게. 음식 대접을 받게 될 것이야. 다음 날 초보 귀신은 친구 귀신이 시키는 대로 서쪽 마을로 가서 대문이 활짝 열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 대문 옆에는 방아가 있었지요. 새 귀신은 어제처럼 곡식을 넣고 방아를 찧었답니다. 그러자 곡식이 곱게 빠졌어요. 이번 집주인 농부는 도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광경을 보고 반가워 소리쳤지요. 어제 동쪽 마을에서 귀신이 맷돌로 곡식을 갈아주었다지. 오늘은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노자님이 가난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귀신을 보내셨나 봐. 집주인은 곡식을 잔뜩 가져와 초보 귀신에게 주었답니다. 이번에도 초보 귀신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곡식을 빻았어요. 너무 지쳐서 녹초가 된 초보 귀신은 농부의 집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 귀신에게 찾아가 화를 내며 말하였지요. 자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자네 말만 믿고 이틀 동안 힘들게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였네. 친구 귀신이 말하였어요.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자네가 운이 없어서야. 집주인이 불교나 도교를 믿는 사람이었으니 물 한 그릇 얻어 마시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게. 그럼 틀림없이 음식 대접을 받을 것이야. 초보 귀신은 마지막으로 친구 귀신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이튿날 남쪽 마을로 가서 대문에 장대를 세운 집으로 들어섰지요. 초보귀신이 집안을 둘러보니 여인들이 밥을 먹고 있고 마당 한쪽에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개를 장독 위에 올려놓는 것이야. 초보귀신은 개를 번쩍 들어올려 호공을 걷게 하였어요. 개는 발소리를 내며 걸어서 장대 꼭대기에 올라섰지요. 여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답니다. 아이고, 그동안 우리 집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째서 이런 괴상한 일이 일어났지?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점쟁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아하, 굶주린 귀신이 찾아왔군요. 음식을 한 상 차려 마당에 놓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음식상을 마당에 차려 제사를 지내었어요. 초보귀신은 좋아서 입이 귀미까지 벌어졌지요. 정말 괴상한 일만 저지르면 음식 대접을 받는다더니 친구 말이 맞았구나. 그동안 몹시 굶주렸던 초보 귀신은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웠답니다. 개에게 가르침을 받은 임금. 옛날 베나레스라는 나라에 브라후마다타라는 임금이 있었답니다. 임금에게는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호화로운 마차가 있었어요. 임금은 이 마차를 매우 좋아하고 소중히 여겼지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이 마차를 탔으며 신하들에게는 마차를 잘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어요. 어느 날 임금은 마차를 타고 아침 일찍 별장으로 갔답니다.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 하루를 푹 쉬기 위해서였지요. 임금은 별장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밤늦게야 궁궐로 돌아왔어요. 임금을 따라갔던 신하들은 몹시 피곤하였지요. 그래서 임금이 마차에서 내리자 말들을 마구간에 넣고는 마차는 궁궐 앞마당에 그대로 둔 채 제각기 집으로 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에 나온 신하들은 마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기구를 개들이 먹어버렸던 것이지요. 어젯밤엔 비가 내렸어요. 궁궐 앞마당에 있던 마차는 비에 흠뻑 젖었으며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기구가 물에 불어 말랑말랑해졌답니다. 궁궐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이 이것을 보고는 고기인 줄 알고 밤새 먹어버렸던 것이에요. 당황한 신하들은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했지요. 임금님, 간밤에 개들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개들은 임금님이 아끼시는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기구를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뭐라고? 임금은 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저런 괘씸한 것들, 감히 내가 아끼는 마차를 못쓰게 만들다니. 임금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어봐라, 개들을 전부 잡아 죽여라. 그날부터 신하들은 개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든 야생 들개든 개라는 개는 모두 발견되는 즉시 죽임을 당하였지요. 이렇게 되자 궁궐 밖에 있는 개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나라에서 개의 씨를 말리려 드니 이러다가는 살아남을 개가 없었답니다. 개들은 학살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하였어요. 어떤 개들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으며
어떤 개들은 국경선을 넘어 이웃 나라로 도망쳤지요. 또한 공동묘지로 떼지어 몰려가는 개들도 있었답니다. 공동묘지에는 개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개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개가 자기들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냐? 나라에 큰 난리라도 일어났느냐? 우두머리 개는 개들이 몰려오자 그 까닭을 물었답니다. 개들 가운데 하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대답하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임금님이 우리 개들을 전부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 많은 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임금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지? 그것은 임금님이 아끼는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기구를 개들이 먹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래? 우두머리 개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눈을 뜨고 입을 열었지요. 죄 없는 개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구나. 임금님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기구를 먹어버린 것은 궁궐 밖에 있는 개가 아니라 궁궐에서 기르는 개들이다. 생각해봐라. 궁궐을 병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궁궐 밖에 있는 개들이 어떻게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임금님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개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구나. 우두머리 개의 말에 모든 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두머리 개의 생각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우두머리 개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고개를 쳐들었답니다. 비장한 결의가 엿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우두머리 개는 개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모두들 안심해라. 내가 임금님을 만나 진실을 밝히겠다. 누가 마차를 못쓰게 만들었는지 증거를 보여주고 임금님에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개들은 놀란 눈으로 우두머리 개를 쳐다보았답니다. 임금님을 만나러 가시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걔는 발견하는 족족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우두머리 개가 궁궐에 가겠다고 하자 모든 개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임금을 만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우두머리 개는 궁궐에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아무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답니다. 우두머리 개는 혼자서 궁궐을 향해 출발하였어요. 그런데 궁궐에 가는 동안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우두머리 개가 버젓이 거리에 나타나도 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우두머리 개를 보자 슬금슬금 피하였지요. 보통 개보다 몇 배나 큰 황소 같은 덩치에 질려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이때는 임금의 명령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두머리 개가 궁궐에 들어가려 하자 궁궐을 지키는 병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궁궐 문을 열어주었어요. 우두머리 개는 유유히 궁궐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때 임금은 신하들과 같이 있었답니다. 우두머리 개가 임금의 방으로 불쑥 들어왔어요. 그러자 임금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개가. 신하들이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우두머리 개는 신하들을 피해 임금 앞에 꿇어 앉았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절을 올렸어요. 임금님, 개를 대표하여 임금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두머리 개가 사람처럼 말을 하자 임금과 신하들은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특히 신하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몇 발짝 뒤로 주춤 물러섰어요. 그러나 임금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개에게 말하였지요.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임금님, 왜 우리 개들을 전부 죽이려 하십니까? 몰라서 묻느냐? 내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기구를 먹어버렸지 않느냐? 우리 개들이 먹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진 못했지만 개들이 먹은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들을 전부 잡아 죽이라고 한 것이다. 임금님, 그럼 모든 개들을 잡아 죽입니까? 혹시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개는 없습니까? 있지. 궁궐에서 기르는 개는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 임금님,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개들을 전부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시고는 궁궐에 사는 개만 살려두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임금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 만큼 무슨 일이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임금은 개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어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두머리 개는 임금을 쳐다보며 말했답니다. 임금님, 궁궐에 사는 개들은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개들입니다. 모두가 혈통 좋고 잘생긴 개들이지요. 하지만 그런 개들은 살아남아야 하고 궁궐 밖에 사는 평범한 우리 개들만 죽어야 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들은 임금님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기구를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너는 어느 개가 내 마차의 가죽끈과 가죽기구를 먹었는지 알고 있느냐? 궁궐 밖에 있는 개들이 먹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궁궐의 개들이 먹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궁궐의 개들이 먹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지요. 우두머리 개는 임금의 신하에게 부탁하였어요. 우선 우유를 준비해 주십시오. 우유를 펄펄 끓인 뒤 그 속에 길상초를 갈아 넣으시고요. 그렇게 만든 즙을 궁궐의 개들에게 먹여보십시오. 신하는 개가 시키는 대로 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즙을 임금이 지켜보는 가운데 궁궐의 개들에게 먹였답니다. 그러자 궁궐의 개들이 갑자기 웩웩 구역질을 하였지요. 개들은 씹어먹은 가죽을 모두 개원했어요. 임금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요. 보통 지혜로운 개가 아니구나. 진리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어. 임금은 우두머리 개를 우러러 보았답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심이 우러나왔어요. 임금은 자신의 왕관을 벗어 개의 머리에 씌워주었지요. 그리고는 개에게 절을 올리며 말하였어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왕관을 쓴 개는 임금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어요.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며 남자 여자 사이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말며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개는 임금에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5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었어요. 임금은 그 계명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지요. 개는 임금에게 왕관을 돌려주고 공동묘지로 돌아갔답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말하였어요. 개들을 전부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거두어 드리고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오늘부터 모든 개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주어라. 임금의 명령이 내려지자 개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죽음을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임금이 먹는 음식을 날마다 먹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후 브라후마다타 임금은 개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한답니다. 진정으로 공주를 사랑하는 사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아데톨라라는 이름의 어여쁜 공주가 있었답니다. 왕비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 공주는 왕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지요. 어느 날 왕이 공주에게 말하였어요. 네가 올해 16살이지? 예, 아바마마.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예, 저도 빨리 시집 가고 싶어요. 아바마마, 신랑감을 구해주세요. 알겠다. 어떤 신랑감을 원하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저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래, 그런 사람을 구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거라. 임금은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어요. 그날로 길거리에는 방이 나붙었지요. 나라에서 공주의 신랑감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을 보고 총각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지요. 궁전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궁전 마당에서 공주가 직접 면접을 볼 예정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왕이 공주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왕은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는 총각들에게 공주를 소개하였지요. 총각들은 어여쁜 공주를 보고 환호성을 올렸답니다. 드디어 면접 시간이 되었어요. 총각들이 하나하나 공주 앞으로 나아갔지요. 맨 먼저 공주 앞에 선 사람은 볼라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요. 볼라는 공주에게 허리를 굽히고 보석함을 바쳤답니다. 공주님,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를 아버지로 둔 사람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볼라. 공주는 보석함을 받아 옆자리에 놓았어요. 그 다음 후보가 공주 앞에 섰답니다. 공주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받은 박사 학위가 10개나 되지요. 만일 제가 공주님의 남편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공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만 연구하겠습니다. 젊은 박사는 공주에게 자기가 지은 책을 선물로 바쳤어요. 고마워요, 박사님. 공주는 가죽 표지로 된 고급 책자를 받아 옆자리에 놓았지요. 총각들은 계속해서 밀어 닥쳤어요. 저마다 한 가락씩 하는 잘난 젊은이들이었지요. 그들이 갖고 온 선물들이 공주 옆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후보가 공주 앞에 섰답니다. 그는 두메 산골에서 온 오페라는 총각이었어요. 오페는 도시로 볼일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방을 보았지요. 가슴이 뛰었답니다. 공주의 신랑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나 같은 사람이 공주의 신랑감이 될 수 있을까? 오페는 망설이다가 뒤늦게 궁전 마당으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는 금팔찌를 공주에게 바치며 말하였지요. 공주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찮은 것이지만 받아주십시오. 별 말씀을요. 귀한 선물 고마워요. 공주는 금팔찌를 받아 선물 더미 위에 얹었답니다. 구원자들에 대한 면접이 모두 끝났어요. 왕이 총각들에게 말하였지요. 이렇게 많이 찾아주어 고맙소.
피곤할 테니 그만 돌아들 가시오.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 내 딸의 신랑감을 발표하겠소. 그럼 좋은 꿈 꾸시오. 왕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총각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지요. 왕과 공주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왕이 공주에게 물었어요. 아데톨라야,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을 찾았느냐? 공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허허,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골라줄 터이니. 누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이 아비는 이미 알아두었단다. 왕은 공주의 뺨에 키스하며 생각하였지요. 볼라라는 청년이 가장 믿음직스러워. 그 청년을 아데톨라의 신랑감으로 삼아야겠어. 공주는 왕과 헤어져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지요. 공주의 꿈속에 왕비가 나타났어요. 어마마마! 공주는 돌아가신 왕비를 보자 반가워 소리쳤어요. 왕비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공주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신랑감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알려줄까? 예, 알려주세요.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내일 아침 아바마마께 부탁하여 이렇게 발표하시라 해라. 네가 간밤에 갑자기 죽었다고 말이다. 그런 다음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아라. 그럼 누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왕비는 말을 마치고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공주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배웠던 왕비의 말이 머릿속에 뚜렷이 떠올랐지요. 공주는 새벽 일찍 왕을 찾아갔어요. 왕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공주를 맞이하였지요. 꼭두 새벽에 웬일이냐? 마음에 드는 신랑감이 생겼느냐? 아바마마, 돌아가신 어마마마를 꿈속에서 배웠어요. 그래? 어인일로 꿈속에 행차하셨다더냐? 저의 신랑감을 찾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아바마마께 부탁하여 간밤에 제가 죽었다고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대로 하기로 하자꾸나. 공주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왕은 상복을 구해 입었어요. 아침이 되자 궁전 마당으로 총각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발표를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총각들은 왕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임금님께서 왜 상복을 입으셨지? 왕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나?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며 왕을 뚫어져라 보았답니다. 왕이 슬픔에 젖은 얼굴로 말하였어요. 여러분, 간밤에 아데톨라 공주가 죽었소. 예? 총각들은 자기 길을 의심하였지요. 어젯밤 멀쩡하던 공주가 죽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내 말을 믿어주시오. 공주가 죽었단 말이오. 왕이 다시 한번 말하자 총각들은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젠장, 다 된 밥에 콧물 떨어졌네. 임금의 사위가 된 줄 알았더니 이 무슨 날벼락이야. 자신감에 차있던 총각들은 특히 실망이 컸답니다.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볼라가 왕 앞에 성큼 나섰답니다. 임금님, 공주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저희들은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군요. 각자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드린 보석함을 돌려주십시오. 결혼을 못해 손해인데 그것마저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볼라의 말을 듣고 왕은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더럽고 추악한 인간 같으니 그런 댐댐이로 감히 내 사위가 되려고 하다니. 왕은 볼라를 쏘아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공주에게 바친 선물을 돌려주겠소. 모두 다 가져가시오. 왕의 말이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들이 선물 쌓아둔 곳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들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빴지요. 왕은 그들이 경멸스럽다 못해 딱하기까지 하였답니다. 혀를 끌끌대며 총각들을 바라보던 왕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총각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 청년은 어젯밤 공주에게 금팔찌를 바친 오페였어요. 왕은 오페에게 다가갔어요. 자네는 왜 선물을 찾아가지 않는가? 사랑하는 공주님께 바친 선물을 공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찾아가다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공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제 선물은 사랑하는 공주님의 무덤에 넣어주십시오.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페의 말을 들은 왕은 기쁨에 젖어 소리쳤어요. 자네야말로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군. 아데톨라야, 기뻐해라. 너의 신랑감을 이제야 찾았구나. 왕은 상복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급히 시종에게 명령하였지요. 공주를 빨리 데려오너라. 공주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왕의 말을 들은 총각들은 갑자기 웅성거렸어요. 공주님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임금님께서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봐. 가엾어라. 임금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시니 앞으로 나라 꼴이 엉망이 되겠어. 총각들은 왕을 흘끗흘끗 보며 수군거렸어요. 그때였지요. 아데톨라 공주가 궁전 마당에 나타났어요. 총각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답니다. 아니, 공주님이 살아 있었단 말인가? 총각들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제야 왕에게 깜빡 속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궁전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왕이 공주에게 오페를 소개하였어요. 이 사람이 너의 신랑감이다. 다른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사랑했지만 이 사람만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였어. 어서 신랑의 손을 잡아라. 지금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 이 사람은 뒷날 내 후계자가 되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공주는 기쁜 얼굴로 오페의 손을 잡았답니다. 오페는 사랑하는 공주와 함께 있으니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궁전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두 개의 우물과 청개의 사원. 옛날 자바섬에 불안반한 왕국이 있었답니다. 이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카 왕이었지요. 바카 왕은 이웃나라의 펑깅 왕과 전투를 벌였어요. 군대와 군대가 맞서 용맹스럽게 싸웠답니다.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지요. 펑깅왕은 후방을 지키는 장수 반다와사를 불렀어요. 반다와사가 단숨에 달려와 펑깅왕의 발밑에 넙죽 엎드렸지요. 부르셨습니까? 오냐, 잘 왔다. 바카왕과의 전투에 네가 나서줘야겠다. 바카왕의 저항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어서 달려나가 바카왕의 군사를 무찔러라. 예. 반다와사는 펑깅왕의 명령을 받고 싸움터로 나갔답니다. 그는 용감무쌍한 장수였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 바카왕과 맞섰지요. 바카왕은 내 칼을 받아라. 반다와사가 긴 칼을 휘두르며 목이 터져라 외쳤답니다. 바카왕이 반다와사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칼날을 번뜩이며 불꽃 튀는 싸움을 벌였지요. 그러나 싸움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늙은 바카왕이 기운이 펄펄 나는 젊은 반다와사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카왕은 반다와사가 휘두르는 칼에 맞고 땅에 쓰러졌지요. 바카왕의 군사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답니다. 바카왕이 죽자 전세는 급격히 기울어졌어요. 바카왕의 군대는 싸울 힘을 잃고 허물어져 갔지요. 반다와사의 칼이 허공에서 춤출 때마다 많은 군사들이 쓰러졌어요. 가을바람에 흩어져 떨어지는 나뭇잎이었지요. 남은 군사들이 프람바난 궁전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반다와사는 끝까지 그들을 쫓아갔어요. 프람바난 궁전은 반다와사에 의해 맥없이 함락되었지요. 펑깅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프람바난 궁전으로 갔답니다. 반다와사가 궁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펑깅 왕을 맞이하였어요. 하하하, 장하다. 네가 프람바난 왕국을 단칼에 쓰러뜨렸구나. 펑깅 왕은 반다와사의 손을 잡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가 큰 공을 세웠으니 내가 특별히 상을 내리겠다. 이 프람바난 궁전을 너에게 줄 터이니 여기서 살도록 하라. 반다와사는 프람바난 왕국을 멸망시킨 공로로 프람바난 궁전의 주인이 되었어요. 프람바난 궁전에는 바카왕의 외동딸인 라라 종그랑 공주가 살고 있었지요. 반다와사는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예쁘다. 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단 말인가? 반다와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공주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반다와사는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아침 라라 종구랑 공주를 찾아갔어요. 그는 잠을 못 자서 충혈된 눈으로 공주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공주, 나는 공주를 사랑하오. 공주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라라 종구랑 공주는 반다와사의 청혼을 받고 까무라칠 듯이 놀랐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원수하고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지만 그 자리에서 단번에 청혼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만일 거절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공주가 아무 대답이 없자 반다와사가 말했답니다. 사흘의 말미를 주겠소. 사흘 뒤에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땐 나의 청혼에 답해 주시오. 반다와사는 그리움이 담긴 눈빛으로 공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총총히 사라졌답니다.
공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솔직히 반다와사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거절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공주는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어요. 공주가 머리를 싸고 드러눕자 늙은 시녀가 찾아와 물었답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기셨습니까? 공주는 한숨을 길게 쉰 뒤 말문을 열었어요. 반다와사가 내게 청혼했어. 그의 청혼을 거절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늙은 시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공주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공주님, 반다와사는 무서운 장수입니다. 그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저주를 받아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청혼을 거절하지는 마십시오. 그의 청혼을 승낙하되 일정한 조건을 붙이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해내야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게 좋을까? 이를테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룻밤 말미를 줄 테니 그동안 사원 1000개와 우물 2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수로 그것들을 하룻밤 사이에 만들겠습니까? 따라서 이 결혼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공주는 늙은 시녀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네가 일러준 대로 해야겠어. 공주는 고민을 해결했다며 크게 기뻐하였어요. 마침내 반다와사와 약속한 날이 돌아왔지요. 반다와사가 공주를 만나러 왔답니다. 자, 이제 대답해 주시오. 나의 청혼을 받아줄 것인지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 말이오. 공주가 거리낌 없이 말하였어요. 반다와사 장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사원 1000개와 우물 2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저는 장수님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하지요. 오늘 밤 사이에 사원 1000개와 우물 2개를 만들어 보이겠소. 반다와사는 공주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는 공주와 헤어져 펑깅왕이 사는 궁전으로 향했답니다. 사원 1000개와 우물 2개라. 아버지가 거느린 마녀 부대라면 이 정도쯤은 너끈히 만들 것이야. 게다가 펑깅왕이 자랑하는 정예 부대가 또 있지 않은가? 반다와사는 먼저 궁전에 들렀어요. 펑깅왕이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반다와사는 라라 종구랑 공주의 제안을 왕에게 설명하였어요.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우리나라의 보배인 반다와사가 장가를 가겠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군사들을 동원하여 사원과 우물을 만들도록 하라. 오늘 밤 사이에 사원 1000개와 우물 2개쯤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다와사는 펑깅왕의 승낙을 받아낸 뒤 아버지 집으로 갔답니다. 아버지 다마르마야는 마침 집에 있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하였지요. 염려하지 말거라. 이 아비만 믿어라. 마녀 부대가 얼마나 무서운 부대인지 아느냐. 마녀들이 나서면 하룻밤 사이에 사원 10,000개, 우물 1000개는 만들 것이다. 아버지는 큰 소리 쳤답니다. 해가 기울어지자 브람바낭 궁전 앞의 넓은 들판으로 펑깅왕의 군사들과 마녀 부대 마녀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사원과 우물을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반다와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일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손놀림이 번개 같았지요. 자정쯤 되었을 때는 사원을 500개나 만들어 놓았어요. 반다와사는 만족스러웠답니다. 대단한 솜씨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날이 새기 전에 나머지 500개의 사원도 가볍게 짓겠는걸. 반다와사는 마음이 놓였어요. 긴장이 풀리자 졸음이 쏟아졌지요. 잠깐 눈을 붙이고 와야겠어. 오늘 밤 안에 거뜬히 끝낼 일인데 밤을 꼬박 새울 필요는 없잖아. 반다와사는 하품을 하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새벽 4시가 되었답니다. 이때 공주의 늙은 시녀가 염탐을 하러 왔답니다. 늙은 시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들판에 세워진 사원수를 세어보았어요. 993, 994, 995. 늙은 시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물 2개는 이미 파놓았고 이제 5개만 더 지으면 사원 1000개를 세우게 되는 것이었답니다. 늙은 시녀는 들판 옆에 있는 마을로 달려갔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잠든 처녀를 깨웠지요. 일어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공주님이 큰일 납니다. 임금님의 원수인 반다와사의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늙은 시녀의 말을 듣고 마을 처녀들이 깨어났어요. 그들은 늙은 시녀가 시키는 대로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집집마다 불을 환히 밝히고 절구 앞에 섰답니다. 속이 우묵한 통에 곡식을 담고 절구꽁이를 손에 들었어요. 늙은 시녀가 신호를 보내자 마을 처녀들은 일제히 절구질을 시작하였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마녀들은 절구질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그들은 대낮같이 밝은 마을 쪽을 돌아보았지요. 마을 처녀들이 열심히 절구질을 하고 있었어요. 마녀들이 소리쳤답니다. 아침이다. 그만 돌아가자. 마녀들은 서둘러 들판을 떠났답니다. 펑깅 왕의 군사들도 그 뒤를 따라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늙은 시녀는 들판에 세워진 사원수를 세어보았지요. 997, 998, 999. 1000개에서 하나가 모자랐답니다. 늙은 시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에요. 늙은 시녀는 궁전으로 달려와 공주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공주는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아침 해가 밝았답니다. 반다와사가 들판에 나타났어요. 그는 들판에 세워진 사원들을 만족스럽게 둘러보고는 하나하나 세어보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반다와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전부 999개였던 것이에요. 이상하네. 왜 1개가 모자라지? 그 시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반다와사는 아무래도 미심쩍어 펑깅 왕의 군사들과 마녀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답니다. 마을에서 처녀들이 절구질을 하기에 아침이 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일손을 놓았지요.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맙소사 속았구나. 공주와 마을 처녀들의 장꾀에 넘어갔어. 반다와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고얀 것들, 감히 나를 속이다니. 프람바난의 모든 처녀들은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라라 종구랑 공주는
조각상으로 변해버려라. 반다와사는 마구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주가 모두 이루어졌지요. 저주받은 프람바난의 모든 처녀들은 그 뒤부터 아무도 결혼하지 못했답니다. 모두 노처녀로 늙어 죽은 것이지요. 또한 라라 종구랑 공주도 조각상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도 프람바난 사원에는 라라 종구랑 공주의 조각상이 남아 있답니다. 소라 색시를 탐낸 혈령. 상주 의흥현에 오감이라는 말단 관리가 있었답니다. 오감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형제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어요. 오감은 예의 바르고 겸손했으며 마음 또한 착하고 순해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좋아하였지요. 오감의 집 앞에는 개울이 흘렀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개울 주위를 깨끗이 청소해서 개울가에는 더러운 새똥 하나 없었어요. 어느 날 오감은 개울가에서 하얀 소라를 보았지요. 여기 예쁜 소라가 있잖아. 심심한데 집에 가져가서 길러야겠다. 오감은 소라를 주워 집으로 가져와서는 통에 물을 붓고 그 속에 넣어 길렀답니다. 며칠 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오감은 방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지요. 누가 나 대신 저녁을 지어놓았지? 알 수 없는 일이네. 상 위에는 여러 가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감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오감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오늘도 저녁상이 차려져 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방 안에는 어김없이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그러자 오감은 이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녁을 지어주신 게 아닐까? 내가 여자도 없이 혼자 사는 게 불쌍해서 말이야. 맞아. 할머니는 내가 혼자 사는 게 가엾다고 이따금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잖아. 오감은 자기를 위해 저녁을 지어줄 사람은 옆집 할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옆집으로 찾아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지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저녁마다 저녁을 지어주셨지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예쁜 색시를 데려다 놓고 집안일을 시키면서. 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오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 사람이 시치미를 떼기는 이 늙은이를 속이려 하지 말게. 나는 자네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예쁜 색시가 나타나 부엌 일을 하는 걸 다 보았단 말일세. 예쁜 색시요? 몇 살쯤 되었는데요? 20살이 채 안 되었지? 17이나 18살쯤 되었을까? 오감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설마 혹시 소라가 예쁜 색시로 변해서 한 짓이 아닐까? 내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할머니 집에 숨어서 살펴봐야겠다. 이튿날 아침, 오감은 집을 나서는 척하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울타리 틈새로 부엌 쪽을 훔쳐보았지요. 얼마 뒤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색시가 나왔답니다. 오감이 전혀 모르는 색시였어요. 색시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하였지요.
소라를 넣은 통이 방 안에 있지. 저 여자는 소라가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 오감은 집으로 돌아와 부엌으로 불쑥 들어갔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날마다 저녁을 지어주셨지요. 당신은 누구시지요? 오감이 묻자 색시가 대답하였어요. 당신한테 들키고 말았군요. 저는 당신이 개울가에서 준 소라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명으로 당신 집에 오게 되었어요. 하느님은 당신이 개울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고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당신을 챙겨드리기 위해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랬었군요.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좋아요. 하느님은 제게 당신의 아내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오감은 색시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서로를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감 부부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희한한 만남이라며 놀라워하였지요. 오감의 아내는 빼어나게 아름다웠어요. 고을 현령은 오감의 아내를 보고 넋이 나가버렸어요. 오감이 엄청난 미인을 얻었구나. 오감에게서 저 여자를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현령은 어느 날 오감을 불러 말했답니다. 자네는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잘 하지. 아주 성실하다고 들었다. 우리 관아에 필요한 물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귀신 팔과 두꺼비 털이다. 네가 가서 물건들을 찾아 가져오너라. 만일 내 명을 어기고 빈손으로 온다면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오감은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세상에 귀신 팔과 두꺼비 털이 어디 있어? 아내는 오감의 얼굴을 보고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굴빛이 좋지 않네요. 오감은 울상을 지었어요. 여보, 큰일 났소. 현령께서 귀신 팔과 두꺼비 털을 구해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하셨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물건은 저도 구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밖으로 나가더니 귀신 팔과 두꺼비 털을 구해왔어요. 그러자 오감은 크게 기뻐하며 그 물건들을 현령에게 바쳤답니다. 현령은 오감이 물건을 구해왔다는데도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젠장, 이렇게 되면 저 녀석을 죽이고 저 녀석의 아내를 가로채지 못하잖아. 안 되겠다. 이 세상에 없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구해오라고 해야겠어. 그래서 다음 날 현령은 또 오감을 불러 명령하였어요. 이 세상에는 와두라는 짐승이 있다고 한다. 어서 가서 와두를 구해오너라. 오감은 집으로 돌아와 이 말을 그대로 아내에게 전했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와두를 끌고 올게요. 아내는 저번처럼 밖으로 나가 어떤 짐승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꼭 개처럼 생겼답니다. 이 짐승이 와두요? 내 눈에는 그저 개처럼 보이는데 와두가 잘하는 일이 무엇이요? 와두는 불을 먹을 줄 안답니다. 오감은 아내의 말만 믿고 그 짐승을 현령에게 바쳤어요. 현령은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와두를 구해오라 했더니 왜 개를 데려왔느냐? 고얀 것. 아닙니다. 이 짐승은 개가 아니라 와두입니다. 그러면 와두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불을 먹을 줄 압니다.
풀을? 만약에 거짓말이면 너의 목을 벨 것이니 그리 알아라. 현령은 나무에 불을 붙여 짐승 앞에 놓았어요. 그러자 짐승은 불을 꿀꺽 삼키더니 똥을 누웠답니다. 그런데 그 똥은 놀랍게도 불이었어요. 불은 삽시간에 번져 관아를 모두 태웠지요. 그리하여 현령과 그 식구들은 불에 타 죽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오감은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불에 탄 관아는 서쪽으로 몇 걸음 옮겨 새로 지었다고 한답니다.